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네, 이 말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물론 책을 만드는 분들이겠죠. 1년 365일 책을 옆에 끼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가을로 한정을 짓는다는 건 반가울 리 없겠죠. 실제로 그 국립중앙도서관의 그 대출 실태를 봐도 1월하고 8월은 많은데 9월하고 10월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2021년 국민 독서 실태를 봐도 우리나라 성인이 1년에 평균 4.5권, 그러니까 2년 전 자료에 비해서도 3권이나 줄어든 수치인데요. 이 정도면 그 출판인이나 서점 주인들이 심란해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4.5권 중에 한 권은 여기다 부었어요. 근데 우리 영화 그 노팅힐을 보면 휴 그랜트의 직업이 서점 주인이죠. 여행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서점의 주인이지만 그 상대 역인 줄리아 로버츠가 반할 정도로 뭔가 있어 보이고 좀 낭만적인 느낌도 듭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제 주변에도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간지를 제작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매년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정말 나 대신 누가 좀 이렇게 제작해 줄 사람이 없겠나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책은 끝까지 남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신껏 평생을 살아온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세계 서점 기행을 통해서 접했던 그 서점의 사진들을 가지고 그 사진전을 개최하신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근데 이분을 만나시기 전에 일단 이분이 세계를 돌면서 다녀오신 그 아름답고 감동적인 서점들 먼저 구경을 하시죠. 이분 양력과 함께 그 사진들 구경을 하시고 모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름하여 앉아서 떠나는 세계 서점 기행 지금 출발합니다. 삶을 살다가 어떤 의문에 봉착했을 때 찾아갈 곳이 서점이다. 나는 세계의 서점을 탐방하면서 새삼 책을 위해 헌신하는 서점인들의 정성에 감동했다. 그들과 함께 책과 서점의 가치를 토론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우리는 이내 친구가 되었다. 세계의 서점 기행 서문의 일부인데요. 책의 가치와 또 책의 존귀함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책은 JTBC에서 방송된 장동건의 백투더 북스의 토대가 돼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많은 서점들 중에 저는 딱 10곳을 엄선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로 가보실까요? 이곳은 서점이 아니라 거대한 성당 같죠? 1294년에 지어진 도미니크파의 고딕교회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장대한 서점이 됐습니다. 한때는 프랑스 침략군의 마구간이었다가 물품 보관소, 자동차 전시장,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시신 보관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이후 콘서트홀과 이 지역 청소년들의 카니발 공간이 되었다가 드디어 2004년 12월 네덜란드 최대의 서점 체인인 셀렉시스가 이곳에 서점을 열어서 오늘날 도미니카넌 서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웅장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햇빛이 쏟아지는 이 제대의 성스러움을 책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풍경, 정말 장관이죠. 이 서점을 2008년도에 가디언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고 찬탄할 정도였답니다. 영국 런던의 돈트북스, 이 서점은요, 영국 여행자들을 위한 서점으로 책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는 체험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다양한 신간은 물론 매혹적인 여행서들이 그득한 이곳은 런던 시민들뿐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약속 장소로도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네요. 그래요. 건물이 아름답다고 다 명문 서점은 아니죠. 비치하고 있는 책과 또 그 책을 골라내는 서점인들의 철학과 헌신이 명문 서점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독립 서점이지만 이 돈트북스는 런던 중심가에 분점 6개를 열고 있는 작은 서점 그룹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세기를 빛낸 예술가들의 아지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입니다. 1919년 11월 19일 미국 뉴저지 출신의 실비아 비치가 20세기 유럽 문예사의 가장 중요한 한 공간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의 문을 연 날이죠. 처음에는 판매와 대본을 함께해서 가난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 서점에서 책을 빌려가기도 했답니다. 1930년대 중반쯤 재정 살림이 심각해져서 서점 문을 닫을까 생각도 했지만 당대의 유명한 작가 군단 앙드레 지드, 폴 발레리, 제임스 조이스 등이 나서서 후원회가 꾸려졌고요. 그 덕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서점의 특이한 점은 여기저기 메시지들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 살아라. 배고픈 작가들을 먹게 하라. 낯선 사람을 냉대하지 마라. 이런 성서구절까지 새겨놓기도 해서 서점은 개인의 소유를 넘어서 만인의 대중의 서점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리가 없다면 예술도 지성도 사라질 것이다. 알렉산드르 디마의 말이죠. 음식에 대한 사랑처럼 진실한 사랑은 없다. 버나드 쇼의 말이고요. 점잖으신 공자도 음식을 먹는 것과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일은 천하의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과 책이 만나는 공간, 벨기에 브뤼셀의 쿡앤북 서점입니다. 서점과 레스토랑, 카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과 라이프 스타일을 융합한 곳, 이런 독창성 때문에 개점 10년도 안 돼서 유럽의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죠. 책들이 천정에 붙어 있고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즐기는 사람들, 또 음반도 가득하고 어린이용 공간에서도 독서가 이루어지는 곳. 이쯤 되면 세상에서 가장 별난 서점이란 표현이 과장은 아닌 거죠. 책으로 영혼의 비타민을 채우고 또 음식으로 육체의 영양까지 채우는 공간, 진정한 힐링의 공간이 바로 여기 쿡앤북 서점입니다. 정말 이곳을 뺄 수가 없었어요.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구상에 영감을 준 곳, 영국 웨일즈에 위치한 헤이온 와이라는 서점인데요. 이곳은 세계의 책방마을 운동을 펼치고 있는 리처드 부스가 오픈한 공간입니다. 마구간이 책방이 되고 농기구 창고가 책방이 된 마을, 폐허가 되어가던 광산초는 이렇게 헌책으로 새로운 생명을 되찾는 책의 관광 마을이 된 것이죠. 저자인 김원호 대표님은 이 마을의 서점들을 보면서 이거다 싶어서 귀국하자마자 헤이온 와이 같은 책방 마을을 기획하게 됐고 몇몇 출판인들과 구체적인 작업에 나섰죠. 그것이 오늘의 예술인 마을 헤이리가 된 것이고 또 파주 금산리에 전해 내려오는 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마을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지난 2011년 가을 파주 북소리 개막식에 이 리처드 북스가 특별 강연자로 초청이 돼서 책의 힘, 책의 심장을 젊은이들에게 강연하기도 했는데요. 꿀팁 하나 드릴게요. 올해 제11회 파주 북소리는 마침 오는 10월 20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파주 출판문화단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문학 강의는 물론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챙겨서 참여해 보시기요. 그럼 이제 멀리 노르웨이 오슬로로 떠나볼까요? 트론스모가 없다면 오슬로의 지성이 죽는다. 1973년 이바 트론스모의 아이디어로 문을 연 트론스모 서점은 노르웨이 진보주의자들의 아지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노르웨이 지식인 작가들은 새 책을 펴내게 되면 을에 이 서점에서 출판 기념 행사를 겸한 토크 행사를 한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작가로서의 통과 의례 같은 걸 이곳에서 치르는 것이죠. 노르웨이인들의 독서율 정말 높죠? 국민 1인당 연 17권의 책을 읽고 전 인구의 73%가 서점에서 책을 사보고 또 서점에서 연간 판매되는 타이틀은 무려 4만 5천 권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독서율이죠. 특히 이 트론스모 서점은 2013년 오슬로시가 수여하는 올해의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답니다. 이번에는 낙후된 지역을 책과 서점이 재생시킨 곳으로 가보실까요? 2010년 폐허로 방치된 극장을 예일대 출신의 동갑내기 부부가 발견하고 서점으로 문을 연 곳, 바로 미국 펜실베니아의 미드타운 스콜라 서점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공간이 일약 미국 동부에 주목받는 서점이 된 건데요. 지금이야 모든 주제가 존재하고 모든 사유가 허용되는 서점으로 재탄생됐지만 초기에는 주변에서 왜 이런 모험을 하느냐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서점이 생긴 이후 미술관이 개관하고 영화관이 다시 생기고 아트숍과 카페, 식당들이 문을 열고 지금은 젊은이들까지 찾는 지역이 됐답니다. 자, 이제 동양으로 건너오시죠. 중국 베이징의 완성서원. 인문서점으로 유명한 이곳은 1993년 베이징의 청푸르 베이징대학과 또 칭화대학 인근에 문을 연 이후에 중국 지식사회의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죠. 완성서원, 서점 이름처럼 수많은 양서와 또 수많은 저자를 비치해서 현재 8만여 종 25만 권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덕에 연구자들과 지식인들이 와서 최신 이론과 정보를 얻는 건 물론이고요. 문화예술인, 영화, 방송인들,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앞다투어 찾는 유명 서점이 되었답니다. 크레용 하우스, 이름부터 독특하고 재밌죠? 일본 도쿄에 위치한 서점인데요.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평화와 생명의 정신을 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1976년 이 서점을 창립한 작가 오치아이 게이코, 그녀는 이렇게 말하죠. 어린이의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친환경의 관점에서 문화를 생각합니다. 어린이나 여성,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는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참 멋진 철학을 가졌죠? 현재 일본의 신간 가운데 40%가 출판사로 반품된다고 해요. 반품된 책들은 거의 파쇄되어 버린다고 하니까 엄청난 자원 낭비인데 우리는 반품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선택한 책은 책임지고 판매합니다. 네, 실제로 이 서점의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신간회의를 하면서 자신들이 읽고 검토한 신간들을 설명하고 추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자, 드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독자가 찾는 책이 없다면 서점이 아니다. 이런 멋진 슬로건을 내건 서점, 바로 영광도서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김윤환 대표, 1968년 5월 서면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 급행장 앞에 자신의 헌책방을 여는데요. 오늘날의 대형 서점 영광도서를 설립한 날이었죠. 1975년 신간서점으로 전환한 김윤환 대표는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이라는 그의 에세이를 통해서 독자가 찾는 책을 구하기 위해서 매주 서울행 밤열차를 타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는 1907년 문을 연 종로서적이 2002년도에 문을 닫게 되자 누구보다도 종로서적을 통해 책을 구했던 서점인으로서 많이 통탄해했죠. 아무튼 이 영광도서는 2014년 시민들이 선정하는 부산의 명물 50에 4번째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로마인 이야기, 리영이 저작집, 그리고 이와 한국사 이야기, 함석헌 전집, 혼불, 정말 벅찬데요. 이렇게 한길사를 대표하는 책들 외에도 우리 출판 역사에 획을 긋는 좋은 작품들은 물론 3천여 권의 책을 만들어 오신 김원호 대표님, 정의, 정확, 최선을 다한 책,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올곧은 철학으로 46년간을 책을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마침 지난 그 9월부터 10월 초까지 사진전을 여셨는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박관순 대표의 초대로 저도 사진전 구경을 갔어요. 근데 마침 현장에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너무 욕심이 나서 즉석 인터뷰까지 요청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음향이고 조명이고를 다 뛰어넘어서 이분의 올곧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즉석 인터뷰를 시도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좋은 선물을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을 직접 만나서 책을 좋아하시게 된 경위, 한길사를 만드시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저거 지금 아니 못난 일을 이렇게 찍으면 곤란하잖아. 지금 너무 색상도 그렇고 너무 멋지셔서 괜찮아요? 네, 너무 멋지세요. 대표님은 예. 언제부터 책을 정말 끼고 사셨나요? 아니 어릴 때부터 책은 좋아했는데 시골에는 책방이 없었어요. 우리 중학교 다니는 네. 면 소재지인데 그러나 부산에 가서 책을 진짜 발견했어요. 아까 보수동이라는데 거기 책방 골목에 들어요. 책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서점이 한 70개, 80개 됐어요.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맨날 거기 가서 하교하는 길에 내가 하수하는 그 집에 가면서 거리를 가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거기를 드나들고 대학 들어가서는 청계천 책방, 네. 그럼 인사동 책방들, 그럼 종로서적, 그리고 종로에도 책방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책방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정신, 모든 사상, 모든 이론이 책방에 다 있잖아요.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고 수천 수만 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책 자체에 빠지셨고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내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런 책방 출판사를 차려야 되겠다. 아니 그건 뭐 이제 책 본래는 나는 이제 기자가 되려고 신문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신문 기자 되기 위해서 대학도 신문학과를 갔어요. 거기 가면 신문 기자 되는 줄 알고 됐는데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니까 동료들과 함께 자유언론 운동하다가 해임되고 복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내 길은 책을 만드는 길이다 이런 생각해서 무조건 등록했어요 출판사를. 결혼해야 아이를 낳잖아요. 책방을 내야 책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면 남의 책도 써주고 남의 글도 써주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내자마자 뭐 자꾸 판금시키고 우리는 괜찮은 걸로 생각했는데 판금시키고 뭐 그런 속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피살 당하고 11.6 정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 5.18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 80년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책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저도 책을 좋아하고 출판업계 지인들도 많고 제가 주워 들은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 출판계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 정말 저 책은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성공이라는 게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이거는 어필이 된다 안 된다라는 촉이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것보다도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책,
저거는 내가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책. 그럼 내가 동의하지 않는 책을 어느 독자가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기자하면서 그렇죠. 또 잡지도 이제 내가 만들어 보고 이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기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또 읽을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한 6, 7년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현장에서 훈련된 체험을 거죠. 하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는 사상계라는 잡지를 이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그 당시 사상계 잡지는 요즘하고 이런 올간지와 다르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렇죠. 거였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내 주 전공 비슷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정치 또는 역사, 특히 뭐 민족주의, 사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책을 하니까 그게 다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한 책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정신 이론이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주제들이었어요. 딴 사람보다는 내가 훈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위대한 작가는 책에다가 뭐를 심어 놓는가요? 근데 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네.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어떤 그 이론, 사상, 정신을 담아줘야 그것이 읽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만들 때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지만은 한편에는 독자가 있어요. 한편에 저자가 있어요. 이게 저자와 출판사와 독자가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운동, 그것이 좋은 출판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너무 급작스럽게 갑자기? 제가, 네, 그렇긴 아니 이게 했지만 뭐가 어떻게 되나?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우리 중년들에게 정말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 중년들에게 그래도 계속 책은 읽어야 된다.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이거 책을 놓기 시작했어요. 종이책을 놓기 시작했어요. 종이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 서양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여전히 종이책을 많이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전자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종이책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전자책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다시 종이책을 듣는, 또 종이책을 읽고 함께 만나고 토론하는 이런 어떤 좋은 인문 정신을 가지고, 좋은 과학 정신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창조적인 발상은 정말 책 읽자고는 안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책이 존재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전시하는 것도 일종의 이 아날로그 책의 중요성, 그것의 힘, 역량, 정신 이런 것을 다시 각인시켜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정말 진짜 아니,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진짜 그 영혼을 살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좋은 유튜브가 네. 독서 운동을 네. 또 진행시킬 수도 네,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책을 사 모으는 북 컬렉터, 그리고 책과 관련된 일을 도모하는 낙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 김원호 대표님. 예, 지금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을 가자는 캠페인을 열고 싶고, 또 독자들과 함께 서점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는 책 읽는 소리, 바로 독서성이죠. 여러분, 그 책,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이라는 책 기억하세요? 이 작품에서 책은 전쟁 기간 동안 상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한데로 모으는 소중한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책은 정말 개인의 어떤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뿐 아니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할도 맡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손에 책 한 권 드시고요. 한 페이지라도 소리내서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가을이 좀 더 풍요롭고 깊고
함께 느껴지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저도 마무리하고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